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올해로 나이가 벌써 67세가 되니까 인생이 참 덧없다고 느껴져요. 세 식구 모여 살면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지내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믿음은 우습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제 나이쯤 되면 고민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가족 걱정에 근심 내려놓을 날이 없더군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던데 앞뒤가 꽉 막혀서 사면초가에 빠진 인생 같았답니다. 저는 항상 건강하기만 하면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암 판정에 제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운영해온 횟집인데 남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앞길이 막막했죠. 처음에는 요즘 시대에 못 고칠 병이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식도암 말기였어요.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태였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참 허무하더군요. 저는 당연하게 남편과 행복하게 살다가 아들 장가도 보내고 손주 재롱도 보면서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남편도 힘들고 아팠겠지만 지켜보는 저와 아들도 힘들기만 했어요. 저는 그때 치료를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차라리 대신 아파서 낫기라도 한다면 같이 아프기라도 하길 바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남편은 저와 아들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처음 둘이서 횟집을 차리고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남편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 알았다면 고생이라도 덜하게 해줄 걸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몫까지 더 신경 써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이제 많이 컸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남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혹시나 제가 힘들어할까봐 아들은 제 옆을 지켜줬어요.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늘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고 하죠. 그 당시 30 중반이었던 아들이 늘 노심초사 걱정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자식도 다 키웠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세 식구에서 아들과 두 식구가 된 저는 길게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횟집을 이제는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다 힘들고 어렵던지 오랜 시간 일하던 곳인데도 낯설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몇 달쯤 지나니까 억척스럽게 사라지더군요. 오랜 시간 둘이 하던 가게를 혼자서 3년이나 운영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일도 하나씩 해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쉬웠어요. 물론 하나뿐인 아들도 저를 돕겠다며 주말에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세심하게 가게도 신경 써주고 챙겨준 아들 덕분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혼자 밥이라도 먹을까 싶어 늘 저녁은 저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아들이었죠. 하나뿐인 아들 금지 오겹으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다니까요. 남편의 빈자리도 점점 이겨낼 만큼 아들과 저는 3년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30 중반이었던 아들이 38살이 되던 해였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남편의 빈자리도 적응이 될 무렵 아들은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은 횟집도 정기 휴일이었던 날이라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이 집에 오는구나 싶었는데 웬 낯선 여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들어온 여자는 한눈에 봐도 사나워 보였고
딱 봐도 한 성격 하겠구나 싶은 인상이었죠. 그런데 꼭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생긴 대로 논다는 말 있잖아요. 아들 옆에 딱 붙어서 저를 보면서 껌을 씹으면서 제게 인사를 하는데 와, 진짜 예절은 밥 말아 먹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저를 보면서 말하는 아들의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예요. 오늘 결혼 허락 받으러 왔어요. 결혼? 여자친구 있는 것도 이제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일단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릴게요. 정말 뒤통수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아들을 보자 어디서 이런 여자애랑 눈이 맞았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들 옆에 있던 여자친구라는 여자가 저를 보면서 껌을 씹은 채로 웃으면서 인사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내 자식 같았으면 등짝이라도 때리고 껌이라도 뱉고 말하라면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결혼 허락 받으러 왔다는 사람이 껌이나 땡땡 씹으면서 인사를 하다뇨. 저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하는지 말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일단 거실에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왜 둘이 눈이 맞았는지부터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죠. 어색하게 마주 앉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들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어색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대답하더군요. 그게 우선 갑자기 결혼을 서두른 건 지금 여자친구가 임신 6개월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잔데 제가 책임져야죠. 임신을 했다고?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들의 이어지는 충격 고백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아들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나면 서로 통성명도 하고 파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처음 본 날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황당했겠습니까? 갑자기 여자친구라면서 들이닥치더니 이제는 임신했다면서 결혼하겠다는데 제가 뒷목 잡을 상황 아닌가요? 아들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하더군요. 저 가정 꾸려서 잘 살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황당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할 도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책임지고 싶어요. 아들은 제게 결혼해야겠다면서 무릎을 꿇었고 그런 아들을 보자 미치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는 또다시 껌을 씹어대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보다시피 임신 중이라서요. 그놈의 껌 좀 뱉고 말할 수 없어요? 임신한 사람이 행동을 조신하게 해야지. 처음 왔을 때부터 껌 씹는 게 거슬렸는데 끝까지 제 앞에서 껌을 씹으며 말하는 모습이 거슬려서 날카롭게 쏘아붙이듯이 지적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눈치를 보면서 껌을 뱉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들 여자친구 만나자마자 껌 뱉으라는 말 내뱉은 여자가 또 있을까 싶더군요. 아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제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면서 빌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한 사람까지 내쫓으면서 문전박대할 수도 없고 제 속이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착하게 자초지종부터 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한테 듣도 보도 못했던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여전히 제 앞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둘 언제 어디서 만난 거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말 못하고 숨겼다 해도 그동안 네가 데이트를 가는 것도 못 봤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어디서 생긴 거야? 바른 대로 솔직하게 말해. 사실은요. 친구들이랑 나이트 놀러 갔다가 만나게 된 사이예요. 장소가 나이트라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만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만나? 임신부터 한 게 진지하게 만난 사이야? 얼마나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 같이 하루 놀다가 아이까지 생긴 거예요. 저희도 제대로 만난 지 6개월이에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아들이고 뭐고 때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임신 6개월 차인 것도 황당한데 둘이 만난 지도 6개월째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제 아들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으세요? 세상에 긴 준비 끝에 아이를 계획해서 낳고도 애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는 세상에 번갯불에 콩 굽듯이 만난 두 사람이 잘 살겠나 싶었습니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들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 장가 안 간다고 잔소리했던 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사고를 쳐서 왔어? 죄송해요. 그래도 제 아이는 꼭 책임져야겠어요. 모른 척 할 수 없다고요. 시작은 어머니 실망시키면서 하는 거지만 꼭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서 효도할게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도 모르게 손으로 가슴팍을 치면서 말했고 아들은 그런 저를 말리면서 진정시켰어요. 진짜 이대로 날벼락 같은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참하고 된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로 미치고 팔짝 뛰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껌 씹고 들어오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도 제가 인정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가슴팍을 치면서 말하자 지켜보던 예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사는 동안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을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제 손을 잡은 예비 며느리를 보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제가 끝까지 반대만 할 수도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임신 6개월인데다가 아들이 책임지고 싶다는데 엄마인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원한 대답도 못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날 저녁 홀로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엄마는 도저히 며느리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네 짝으로 어울리는 사람 같지도 않아서 그래. 저 이 결혼 후회 안 해요. 제 자식이라고 들었을 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동아들로 크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다복한 가정 꾸려서 어머니께도 꼭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이놈아, 왜 그런 사고를 친 거야 대체? 나는 아직도 다 믿겨지지가 않아. 제가 더 잘할게요. 정말 믿어주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무엇보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예비 며느리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상견례부터 하자는 말을 꺼냈죠. 아들은 제게 먼저 상견례 얘기를 꺼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결혼이라도 그저 내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행복하다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지 저는 마음 한켠이 계속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예비 며느리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며느리가 가게로 아들 몰래 찾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예상도 못한 상황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비 며느리는 양손 가득 간식거리를 사와서 넉살 좋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간단하게 드실 간식거리 좀 사왔어요. 다 같이 드시면서 하세요. 넌 임신한 애가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몸조리나 잘하고 있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대요. 많이 걸어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의도 없고 날라리 같아 보여서 영 믿음이 안 가던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노력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반대했나 싶어서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예비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생각해서 양손 가득 간식거리를 챙겨왔더라고요. 이렇게 노력하면서 달라지려는 예비 며느리를 보자 조금은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참 변덕도 죽을 듯하네 싶으십니까? 아마 제가 겪었던 상견례 이야기 들으시면 참을성도 좋다고 하실 겁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첫인상과 다르게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돈들을 만나고 난 뒤 이 결혼을 또 한 번 엎어버리고 싶었답니다. 저는 상견례를 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잘 의논해서 애들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속도 위반으로 시작된 결혼이지만 최대한 양가 어른들끼리 잘 상의해서 기왕 하는 결혼 잘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 아들과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비 사도는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온 겁니다. 기다리는 내내 이게 맞는 건가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겨우 나타난 예비 사도는 태평하게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예비 안사돈이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죠. 아유, 일찍도 오셨네요.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일찍 온 게 아니고 제 시간에 맞게 온 거죠. 1시간이나 늦어서 사고라도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태평하게 오신 걸 보니 다행이네요. 아유, 걱정까지 해주시고 감사해요. 어서 앉아서 우리 애들 결혼 얘기나 해봐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만큼이나 기가 막혔어요. 교양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왜 늦은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이 더 민망한 상황이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일찍 왔다고 말하는 안사돈을 보자 예비 며느리가 엄마를 쏙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의 충격적인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깥 사돈과 안사돈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여동생까지 내 식구가 어찌나 교양도 없고 몰상식하던지 제가 다 창피할 정도였어요. 겨우 자리에 앉아서 예비 사돈 식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에 큰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이어지는 안사돈의 말은 저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글쎄 저를 보면서 예비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안사돈은 저를 보면서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참 건강해서 애도 잘 들어서고 저도 놀랐어요. 그래도 임신 전에는 여기저기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아유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돼버렸다뇨?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의사 집안에서도 탐내던 며느리예요. 그래서 저도 대단한 집으로 시집가나 했는데 평범한 회사원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할 소린가요? 예비 안사돈은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니 경박스럽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경박스럽던지 제가 다 창피할 정도였어요.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인데 넙죽 받은 줄 알고 자랑하듯 늘어놓는 예비 안사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하도 결혼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긴 했는데 저야말로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어머, 예비사돈이 횟집을 오래 했다더니 말에 뼈가 많네요. 먼저 말에 뼈가 있게 하시길래 저도 할 말 좀 해봤습니다. 저는 예비사돈이고 뭐고 누구는 좋아서 아들 장가 보내는 줄 아나 싶어서 싫은 내색을 조금 내비쳤어요. 먼저 내 아들 무시했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예비 며느리 그렇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금가락지라도 저한테 주는 것처럼 구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 안사돈과 이렇게 날선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예비 바깥사돈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시나요? 꼭 술이라도 마시러 온 사람처럼 오자마자 술을 시키더니 그 잠깐 사이에 한 병을 다 비운 거예요.
세상에 이 자리가 상견례 자리인지 친목 모임 자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곱게 술만 마시고 있으면 다행이게요. 음식이 나오자 예비 바깥사도는 젓가락을 들고 반찬이란 반찬을 다 뒤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흘 밤낮 못 먹고 온 사람처럼 쩝쩝 소리까지 내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비 바깥 사돈을 보면서 말했죠. 집에서 밥을 못 드시고 오셨나 봐요. 술에 밥에 참 잘 드시네요. 맛있는 상 차려두고 안 먹으면 벌 받아요. 사돈도 결혼은 애들한테 알아서 잘 하라고 맡겨놓고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음식을 좀 다 드시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먹는 밥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한 가족인데 체면 차리고 뭐 있어요. 그냥 편하게 먹자고요. 애들한테 결혼 알아서 하라고 맡기자는 말보다 저를 더 기겁하게 만든 건 예비 바깥 사돈의 태도였어요. 입안에 음식물을 잔뜩 물고 말하는 바람에 입안에 있는 게 사방으로 튀는 데다가 얼마나 쩝쩝거리면서 먹는지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다 먹고 말하라고 하자 예비 바깥 사돈은 이제 한 가족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상상이나 가시나요? 저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상견례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예비 며느리의 하나 있는 여동생은 핸드폰을 붙들고 고개 한번 안 들더니 전화가 왔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쳐다보는데 예비 사돈의 모습을 보자 뭘 보고 자랐는지 딱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비 며느리도 다시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개인 전화를 받고 있고 앞에서는 쩝쩝 소리를 내면서 밥 먹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딸 자랑을 늘어놓기까지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사돈 맺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상견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악몽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 이 결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겠어? 그 식구들 보고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차피 내가 다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내 아들이지만 참 답답했어요. 아들은 한참을 어르고 달래봐도 답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배가 점점 불러오는 탓에 번갯불에 콩 굽듯이 결혼식까지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같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우선 예비 며느리가 살림도 익숙치 않고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우선 저와 아들이 살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제가 살던 집은 방이 4개의 꽤 넓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함께 살면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합가 후 며느리와 살게 되니까 그래도 정은 붙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결혼한 건 예쁘게 보려고 노력했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며느리도 저한테 참 싹싹하게 잘하더군요. 제가 횟집에서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면 집안이 대청소라도 한 듯이 매일 깔끔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루 종일 힘드셨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맥주랑 간단한 안주 만들어뒀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편하게 드세요. 얘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힘들게 뭐하러 차려놨어. 아니에요. 저보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 어머님이 더 힘드시죠.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저 발 마사지도 엄청 잘해요. 제가 뭉친 다리랑 발 풀어드릴게요. 원래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저를 의자에 앉히는 며느리의 손을 거절했어요. 임신 7개월인 며느리한테 발 마사지 받고 싶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사 꼭꼭 해줘야 된다면서 발 마사지까지 해주더군요.
살다 보니 싹싹한 구석이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발견됐어요. 아들이 며느리랑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제가 들으려고 안 해도 다 들리는 대화였습니다. 아들은 심각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번에는 장인어른 교통사고 때문에 2천만 원 드리고 처제 또 결혼한다고 해서 1,000만 원까지 줬는데 이번엔 장모님이야? 나도 엄마한테 말해봤는데 좀 급한가 봐. 내 동생 결혼하는 사람 집안이 혼수로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냥 분수껏 해야지. 우리가 처제 결혼 준비를 다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가만 듣다 보니까 사돈 처녀가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 아들을 장가 보낸 게 아니라 거머리가 붙었나 싶더라고요. 어찌나 속에서 천불이 나던지. 저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면서 호통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아들이 사돈처녀 결혼하는데 혼수할 돈을 보태? 그리고 왜 네 아버지 교통사고 난 돈까지 우리 아들한테 손을 벌려? 어머님, 그게 아니고 우선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싹싹 빌면서 다 설명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들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었나 한탄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사정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그렇지. 언제까지 너희 집안 급한 사정 다 봐줘가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저는 며느리에게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라면서 호통을 쳤어요. 아들도 저에게 처갓집 일에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사위니까 사위 노릇하고 싶었겠지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한 번 드니까 며느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눈에 다 거슬리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 사람은 저뿐일 겁니다. 그러다 제가 하던 며느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우편물도 서로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들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생활비를 어디다 이렇게 많이 썼냐고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이유가 뭔가 싶더라고요. 한번 눈으로 보고 나니까 며느리 행동이 다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집안 살림에 돈을 헤프게 쓰나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집안 살림하느라 카드를 쓰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살림에는 돈을 아끼는 것 같았죠.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니까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며느리와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날이었죠.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집에 와보니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더군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며느리가 소파 앞 탁자에 올려둔 핸드폰을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가서 며느리의 핸드폰을 들고 자고 있는 며느리 손가락을 핸드폰에 지문 인식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며느리 핸드폰을 확인해 보길 100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 잠금이 풀리자 마침 카톡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또 돈 이야기였어요.
제가 본 첫 번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저번에 말한 돈 어떻게 됐어? 왜 돈 보낸다고 말만 하고 돈은 안 보내? 제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며느리가 안사돈과 주고받던 대화를 전부 보게 됐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앞뒤가 다르다지만 모녀가 나란히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 같았어요. 안사돈이 보낸 메시지를 누르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 보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녀 간에 나눈 대화라고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어요. 제가 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랬습니다. 얘가 그렇게 셈이 느려서 언제 내 돈 다 갚으려는 거야? 돈 좀 빨리 보내. 아유, 시애미가 눈치가 백단이야. 요새 눈치가 이상하니까 좀 기다려봐. 잘 좀 구슬려봐. 너 옛날에 내 가게에서 일할 때 그런 거 잘했잖아. 너 그때 나한테 빌려간 돈 이자 쳐서 갚게 하기 전에 이런 한 장도 빼지 말고 갚어. 아유, 알았다고. 아예 안 갚아버리기 전에 좀 기다려봐. 뭐 안 갚어? 네가 내 돈 안 갚으면 나는 너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거 다 말해버릴 거야.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해. 내 가게에서 일했으니까 이 정도로 참아주는 거야. 아유, 기다려봐. 지금 시모 아파트에 시부가 남기고 간 보험금까지 다 하면 재산이 20억도 넘어. 급할수록 돌아가랬어. 기다리면 알아서 돈 빼올 테니까 기다려. 이게 모녀지간에 나눈 대화라고 믿어지시나요? 저는 놀람과 충격 속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가게가 안사돈 가게라니 믿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싶었죠. 먼저 하늘로 간 남편이 정신 차리라면서 내려준 기회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주고받은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진짜 기도 안 찼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캡처한 내용을 전부 보내줬어요. 어쩌다가 이런 콩가루 집안이랑 엮인 건지 지금이라도 엎어버려야겠다고 다짐하자 소파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며느리가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두고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어요. 임산부고 뭐고 그 순간에는 사기꾼으로 보이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노려? 네가 뭔데?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놓고 말하게 생겼어? 너 뭐 하던 년이야?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주제에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저는 악을 쓰며 며느리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실이 개판이 되는 줄도 모르고 둘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사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저와 며느리를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면서 엉망이 된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어요. 얘 보통 여자애 아니야. 너 알고 있었어?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거? 그리고 그 가게 네 장모 가게였다는데 집구석 한번 잘 굴러간다. 저도 어머니가 보내준 메시지 보고 알았어요. 이 나쁜 년아. 아들한테 물어보나 마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들은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악에 바친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이 욕을 하면서 화내는 걸 지켜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느낀 배신감이 어느 정도일지 제 가슴이 다 아파오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배신감 느끼는 거 다 아는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뱃속에 당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정말 애 낳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 과거 다 잊고 가정에만 충실하려고 했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와, 눈앞에서 가녀린 척 눈물을 뚝뚝 흘리고 오는 며느리를 보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랑 아들이 임산부 잡는 못된 시댁인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차마 아들에게 보내지 못했던 메시지 내용을 하나 열어보았어요. 차마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보내지 못했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영아,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네 남편 사랑해? 애 낳고 정말 잘 살 수 있겠어? 사랑이 밥 먹여줘. 그냥 외제차 타고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냥 적당히 재산 좀 빼내고 이혼하고 새 인생 살 거야. 너 새 인생 살기 전에 내 돈 8천 꼭 갖고 가라. 며느리는 외제차를 타고 멀끔하게 다니는 제 아들을 벗겨 먹으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였는데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현실을 꼭 알려야겠다 싶어서 보여줬습니다. 차라리 매도 빨리 맞게 하는 게 낫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고는 며느리를 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모녀가 쌍으로 사기꾼이야. 하긴 사기꾼 엄마 밑에서 컸으니까 딸도 보고 배운 거겠지. 솔직히 뱃속애가 우리 아들 애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워.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 좀 믿어주세요.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믿지. 이 상황에 내가 널 어떻게 믿니?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저는 끝까지 믿어달라면서 눈물로 말하는 며느리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이렇게 다 까발려지고도 믿어달라니 누구를 바보로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뱃속에도 의심스럽다고 하니까 아들도 제 말에 공감이라도 한 듯 며느리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애인지도 모르겠다. 그날 하루 같이 놀았는데 내 애라고 어떻게 단정지어? 이런 마음으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우선 집에서 나가.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나 임산부야. 진짜 당신 자식이면 어쩌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여도 이혼하는 건 똑같아. 만약 진짜로 내 자식이면 아빠로서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줄게. 그런데 내 자식 아닌 거 밝혀지면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거야. 당신한테 걸 수 있는 소송은 모조리 걸어서 산 지옥을 만들어 줄 거야.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당신 자식 맞다니까? 내가 설마 그런 짓까지 했겠어? 며느리는 급했는지 아들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며느리를 떼놨습니다. 저라고 이런 사기꾼 같은 며느리 이면을 다 듣고 나서 제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아들한테 떼어 놓으면서 며느리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죠. 나도 너 같은 애랑 한시도 못 산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중에 애 태어나면 그때 그에 맞게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는 며느리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아들은 방에 있던 며느리 짐을 모조리 거실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안 나가려고 버티는 며느리를 짐가방이랑 같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전화기로 안사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내쫓았으니까 데려가서 빚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어딜 사기꾼 집안에서 우리 집을 넘봅니까? 3달 뒤에 다 밝혀지면 나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땐 우리 집에 뜯어간 돈 다 갚을 준비나 해요. 저는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며 안사돈한테도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끊어버렸어요. 진짜로 제대로 잘못 걸렸다고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쓰다 보니까 그때의 분노가 또 한 번 느껴지네요. 저와 아들은 며느리를 쫓아내고 출산 날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며느리가 정말로 제 아들의 자식이라면서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손자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양쪽 집안이 며느리 출산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출산일이 다가왔고 며칠 뒤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시나요? 제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제 아들 자식이라고 우긴 건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결과지를 며느리 얼굴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다 들킬 만한 뻔한 거짓말 하고 있어. 감히 다른 사람 자식을 내 아들한테 들이밀어? 어머니, 저 진짜 남편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사랑했다니까요. 누가 네 어머님이고 남편인데 말 똑바로 해. 그리고 뭐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얼마나 놀고 다녔으면 애 아빠도 몰라. 저 그때 나이트에서 많이 놀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저 믿어주세요. 나는 네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못 믿어. 그런데 뭘 믿어달라는 거야? 가서 네 엄마 빚이나 갚고 있어. 그렇게 있으면 곧 우리 아들이 건 소송장도 도착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네 자식이 불쌍하다. 저는 끝까지 믿어달라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아들과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아들도 더 이상 화낼 가치조차 없다면서 저를 이끌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바로 소송 준비를 했어요. 혼인 무효 소송과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었죠. 살면서 안 겪어도 될 일을 참 길게도 겪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지독했던 며느리와의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멍청한 사기꾼 며느리는 정말로 제 아들 친자식인 줄 알았나 봅니다. 매번 술을 먹고 전화해서 아들한테 이런 하소연을 늘어놓더라고요. 나는 정말 당신 아들인 줄 알았어.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위자료만이라도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 애가 불쌍하다. 너 같은 것도 엄마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도 모르고 참. 너만큼이나 불쌍해. 나는 소송 아무것도 취하 안 할 거야. 알아서 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번호도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 가게로도 왔더군요. 물론 굵은 소금 뿌려서 확 내쫓아버렸죠. 뭐 더 들을 말도 없고 그 변명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집안이 망하려면 맏며느리가 수염이 난다고 하죠. 집안 운수가 나쁘면 평소에 없던 괴상한 일이 생긴다는데 딱 저희 집을 두고 하는 말 같네요. 그래서 큰 분란을 겪고 나니까 아들과는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가족 말고 또 있겠어요? 얼마 전 아들이 제게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는데 속이 참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저 배신당한 죄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제가 다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시원하게 술 한잔하면서 털어냈답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생기려고 겪은 액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사연도 쓸 수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 2번 다시 안 겪도록 돌다리도 제대로 두드리고 건너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건강 조심, 사람 조심 잘 하면서 행복한 날들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